예, 반갑습니다. 예, 경찰청 산하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김정래 처장입니다.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발표를 하는데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화면을 대상으로 하니까 약간 생소하긴 한데,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글로벌 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이 스태프분들한테 이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조인하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아무래도 현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간도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보시고 조금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앞서서 두 분 같은 경우는 큰 정책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현장단에서 여러분들이 고충을 많이 느끼시는 현장에 있는 그런 스토리 내지는 그 파트들, 또 어떤 부분을 하려면 어느 기관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좀 안내해 드리면서 그렇게 강의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인프라 기반 융합형 자율협력주행 생태계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지금 개발하시는 각 파트별로 미래차 관련해서 각 파트별로 다 어떻게 보면 전자동 시스템화되는 그야말로 자율주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쪽으로 대부분을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ODD 구간 안에서 하더라도 인프라 쪽에서 조금 서포트를 하면 훨씬 더 안전적인 것을 고도화할 수 있고,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가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깔려있는 인프라하고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키면, 융합을 하면 좀 더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검증을 해본다든지 또 사업을 더욱더 기획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유익한 생태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쪽으로, 그리고 현재의 교통 시스템에서 자율주행이나 센서 기반이나 시스템 기반으로 갈 때에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과정에 과도기적인 시점에서 사용자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운전자들이 또 행정기관의 운영자들, 관리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기업의 기술 수요도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술 수요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의 변화라는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4년째 됐는데요, 이 자율주행이나 첨단 교통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학부 과정부터 박사 과정까지 순수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신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PM을 한 15년 했고요.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분야를 한 10년을 했어요. 한 22년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나 또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수요 가운데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이런 변화의 시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혼란과 또 선제적으로 필요한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좀 인프라 차원에서 여러분이 개발하는 다양한 기술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 게 필요한지를 제가 좀 안내해드리는 그런 쪽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89년도에 대학을 들어갈 때만 해도 교통이었습니다. 교통. 그때의 교통은 교통수단이나 인프라나 제도 자체가 정부에서나 또 도로를 건설하는 건설회사나 이 공급자하고 운영자가 끌고 가는 시대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택시기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찾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르면 택시가 찾아와요. 즉 다시 말하면 교통은, 기존의 교통의 개념은 공급자가 운영자가 끌고 갔어요. 구축해놓고 이리로 다녀, 여기 지하철 노선이니까 이거 이용해, 환승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수요자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는 교통에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모빌리티로 이동해 가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든 시간이든 방법이든 수요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모빌리티의 플랫폼도 바뀌고 서비스도 바뀌고 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나 편리성들이 추구가 되는 겁니다. 일례로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최신 어떤 자동차를 타면 터널 근처에 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혀요. 왜냐하면 터널에는 안 좋은 공기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갈 때마다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심지어는 그거 하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한테 하나 팁을 드리면 제가 사고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차 안에 있는 파리 쫓다가 사망사고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파리 쫓아내다가 아이씨 이러고 딱 쳤는데 그것 때문에 순간 0.1초 놓쳐서 사고 내 사망, 실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필요들을 잘 알아야지 기술이 그걸 솔루션으로 제공할 때 오히려 수요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원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을 고도하게 개발하더라도 이걸 사용하는 사람이 왜 필요하고 어느 부분에서 불편하고 어느 부분에서 위험한지를 파악하면 그게 기술을 넘어서 서비스로 상용화로 빨리 갈 수 있는데, 제가 겪어보니까 수없이 많은 그 테크놀로지 기업들을 만나보면 교통이 뭔지 잘 모르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것을 개발하는 거에 어떤 사용자의 수요에 대해서 그냥 통계적인 거, 몇몇 언론을 통해서 접한 거, 외국 사례, 그게 다예요. 실제로 내가 경험해 본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용화라든지 아니면 실증을 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지금 가장 좀 여러분에게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초연결 통신 기반으로 데이터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 데이터도 많이 개방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다루는 센서라든지 그런 차량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수요를, 단순 데이터가 아니라 행태, 니즈,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잘 가공하고 그룹핑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안 되면 실질적으로 뭔가를 알고리즘을 만들든 아니면 시스템을 만들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뭘 하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 잘 매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저는 자율주행이 가장 먼저 접목되는 건 아무래도 이동형 셔틀하고 고령자, 쉽게 말하면 이동약자에 대한 포용형 미래 서비스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실증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다른 기업들하고 하면서도 느끼는 거는, 예를 들어 관광지의 셔틀 서비스라는 거라든지 또 이동약자들이 아니면 포스트 라스트 마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서비스해가지고 이용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연결 기능의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동약자,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개인이 이용하는 그 자율주행이 서비스가 확대해야 되는 거는 어쩌면은 시장 쉐어링이 그만큼 마켓 쉐어가 그만큼 일어나기 급속도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또 코로나 사회가 되면서 이동약자들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든요. 이동권이 확보가 잘 안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기존에 지금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고령 운전자 사고가 많다 보니까 저희 도로교통공단의 경찰청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면허 반납 운동을 하잖아요. 75세 이상 되면 면허 반납하자. 근데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를 반납하라 그러면 이분들이 오갈 데가 없거든요. 특히나 지하철이 아주 시스템화 잘 돼 있는 곳이 아닌 경우는 더더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의 영역이고 국가 정책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요를 볼 때는 오히려 상용화나 서비스가 그런 쪽의 수요가 더 빨리 갈 수 있고 그런 니즈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포커싱해서 맞춤형으로 가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생태계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있었던 CES에서는 사용자 경험이, 특히 삼성에서도 이걸 많이 발표했잖아요. 앞으로 10년은 사람 중심의 경험의 시대가 될 거다. 저는 되게 공감하는 게, 저는 실제로 사고든 어떤 신호 시스템이든 운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얼마나 크고 감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들을 많이 공감하거든요. 특히 모빌리티, 자율주행 이런 어떤 데이터들은 다양한 운전자, 다양한 교통 상황, 다양한 어떤 교통 흐름상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의 다양한 어떤 경험에 대한 부분들을 프로그래밍하고 알고리즘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그걸 학습시켜서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거, 인터넷 오브 싱스에서 인텔리전트 오브 싱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은 자율주행을 어느 정도 구현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좀 제한적인 부분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람들의 이용자로부터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양한 상황에서 실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하나 권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실제 사고 났는 데이터를
행태로 분석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시나리오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접목해가지고 실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실도로에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리스크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린 거는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태계를 읽어내는 것도 데이터가 수반이 돼야 되지만 생태계 가운데 들어가서 어떤 실증을 하든 테스트를 할 때도 최소한의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연결시킬 건가를 정말로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한번 고민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해 나가고 피드백을 해 나가는 게 되게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불과 한 20년 전이지만 정보가 많이 넘칠 때는 데이터베이스로만 됐습니다. 가령 신호교차로의 한 교차로에 보면 네거리 같은 경우는 신호현시가 보통 4현시로 운영되거든요. 4개 현시로. 근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는 데이터를 좀 더 많이 정확도 높은 데이터를 교통량 데이터를 막 습득하기 시작하니까 이 4현시로 운영되던 게 5현시, 6현시로 쪼개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좌회전을 쪼개가지고 주고 여기 많을 때 여기 좌회전 더 주고 적을 때는 적게 주고 그래서 오버랩 신호도 막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보로 가다가 2010년 넘어서 연결의 시대로 가니까 교통량이 감응형으로 오는 그런 것들을 해서는 얘가 달라고 감응을 하면 거기다 신호를 주고 그리고 나서 다른 형태일 때는 또 다르게 바꾸고 어느 정도는 실시간성 있게 신호 자체를 바꾸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갔습니다. 근데 지난해부터는 기존에 올라오던 데이터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부터 데이터 올리기도 하고 또 단말기로부터도 교통량이라든지 통과 속도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올라오고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우버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도착하는 시간이 제가 라스베가스 갔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안에 도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통을 한 사람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도착하는 시간을 1, 2분도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안에 차가 막히고 막 이렇게 신호를 받고 이런데도 플러스 마이너스 30초 만에 올 수 있는지 계속해서 궁금해서 하다가 물어봤더니까 스마트폰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얘들이 알고리즘을 한대요. 처음에는 구글에서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우버에서 자기가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이 나와서 자체 알고리즘으로 더 고도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면은 정말로 내가 걸어가면서 저기 차 오는 게 보일 정도로 정확성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역시도 여러분이 자율차가 1%, 2%, 3% 지금 레벨 2만 해도 적지 않게 많이 팔렸거든요. 거기서 이미 현대차나 기아차나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실시간으로 차가 막히는 정도도 내비게이션에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율차에만 포커싱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발하는 센서나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포테인먼트에 제공하는 데이터가 자율차가 아닌 일반 차량 운전자들한테도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네트워크 제어나 교차로 제어가 되고 있는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정보가 더 공유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화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룰 때 그리고 우리가 상용화를 추구할 때 마치 버스 전용차로가 처음 생겼을 때 야 버스 타는 사람만 그거냐 나도 세금 낸다 승용차 페널티 준다 이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친환경이라는 것들이 들어오고 차 한 대가 아니라 버스 한 대로 45대의 차량이 도로에 안 나와도 된다는 것들을 공감하면서부터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안이 없으니까 버스 전용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공감을 가져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첨단 어떤 차량으로부터 올라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런 차량이 아닌 차량들한테 교통정보나 교통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는 부분들에 기여도가 있다는 것들이 공유된다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통이 미래교통으로 첨단교통으로 또 자율주행 기반의 모빌리티 사회로 가는데 상당히 큰 메리트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대가 밑에 하나 이제 통신으로 예를 들면 뭐 LTE도 있고 지금 DSR 방식의 웨이브도 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5G나 6G 그 방향도 있고 또 RSU 로드사이트 유닛을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 게더링 되는 거 단말기 데이터 이런 방식이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데이터가 올라오면 데이터 융합해서 그걸 가지고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또한 기능별로 시스템별로 활용할 수만 있으면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자율주행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빙하를 예를 들어놨는데 빙하 위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율차를 개발하실 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보다 실제로 필드에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규제가 아니라 원칙상에서 불가능한 것도 있거든요.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도 운전하고 다니시다 보면 여기는 차가 안 막히는데 굳이 차량 신호를 엄청나게 많이 줘요. 그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뭐냐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도로는 내가 차 가지고 다닐 때 편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로는 여러분 차량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횡단보도가 꺼진 곳에는 사람이 건너가야 돼요. 요즘은 특히나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교통으로 전환되잖아요. 자율차를 개발하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5030이라 그래서 속도를 낮추는 정책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큰 메리트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전적으로 먼저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율차가 좀 더 안전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80이라 그래 보세요. 80에서 여러분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게 정말 한계가 많잖아요. 고속도로 아닌 이상은, 신호교차로 있는 데서는. 그렇듯이 횡단보도가 꺼져 있으면 넓은 도로하고 좁은 도로가 만나면 여기가 차가 별로 없더라도 사람이 건너갈 수 있는 시간은 무조건 최소 시간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왜 여기다가 신호를 많이 주냐고 맨날 민원을 넣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럼 당신이 횡단보도를 한번 건너가 보라고. 예. 그래서 고령자들, 약자들이 건너갈 때는 1초에 1m가 아니라 1초에 0.8m로 해서 더 긴 시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데이터라든지 그 인프라 안에는 다 같이 그 안에 스토리텔링으로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여러분이 기술을 개발할 때도 그런 도로가 운영되는 인프라적인 특성이라든지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특성을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시나리오 센서를 가지고 하더라도 한정된 그런 어떤 리미테이션 한계를 부딪힐 겁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횡단보도가 있으면 여러분이 운전하시다 보면 횡단보도가 구획되어 있는 횡단보도 하얀 선 위를 지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저쪽에서 보고 건너편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를 보고 대각선으로 뛰어가지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대각선을 뛰어오는데 교차로 주변에 보면 가로수가 있기도 하고요. 전신주가 있기도 하고요. 가로등이 있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제어 박스,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라이다 기술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율차 기술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회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회전부에 그런 걸 감지해서 통신으로 여기 어떤 보행자가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걸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회전할 때 물론 속도를 줄이지만 그거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상해서 실증을 통해서 그런 우회전에서 대각선으로 오는 횡단보도 대각선으로 주행하는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시나리오가 탑재되어 있는 자율차하고 그렇지 않는 자율차는 분명히 안정성적 부분에서 상당히 검증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듯이 저는 꼭 이렇게 여러분한테 추천드리는 거는 이 빙하처럼 여러분이 다루는 데이터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행태라든지 속성이라든지 그 안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니고 있고 그 안에 또 위법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그거를 매칭시켜 나가는 작업을 같이 해 나간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또는 피드백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할 수 있다면 저는 공공기관은 현장을 다루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거나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협업 내지는 한번 현장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병행을 하면 여러분 연구에 개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지금 우리나라 내에 또 세계적인 어떤 추세 속에서 사람들이 자가용 내지는 차량 중심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율차가 고려해야 될 부분을 하나의 패러다임과 추세적인 측면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세계적으로 도시화율이 도시로 사람이 몰리는 율이 1980년대, 2015년, 2050년 이런 부분을 볼 때 39.3에서 54, 66.4. 이 얘기는 좁은 땅덩어리에 아파트를 짓고 많이 밀도가 높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통수단이 고도화되고 교통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그렇게 수도권이라고 칭하는 그런 바운더리, 그런 섹터가
점점 교통수단의 맞춤형으로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하드 이슈로 나오는 게 서울 수도권이 워낙에 커져가고 인구가 밀집되니까 뭐랍니까? 지방에서 대구, 경북을 같이 통합하겠다, 행정적으로. 그리고 울산, 경남도, 부산도 통합하겠다. 또 전남, 광주도 통합하겠다. 대전, 세종도 통합하겠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래 교통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지 필요로 하는 어떤 이동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도시 가속화율에 따라서 나오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모빌리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할까, 어떤 차량 플랫폼과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가 필요할까를 고민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OECD 기준으로 봐도 전체 OECD 국가의 평균 그 통근 시간, 통학 시간은 28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58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수도권에는 GTX도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이런 형태가 계속 가속화되고 여기에다가 코로나까지 지금 덮쳐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낮에도 뭐 그 강의 들으신 분도 완전 공감하시겠지만 강북에서 강남 가려면 기본 2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 자가용을 끌고 나오는 거예요. 비대면을 하려고. 그런 걸 볼 때 이 도시 인구 집중화라든지 차량 주행거리 증가라든지 또 주말 되면 레저용으로 많이 또 바깥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나가도 차가 정체가 심하고 또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또 야간 운전이 늘어나고 이런 다양한 어떤 도시의 특성 때문에 도시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또 갈수록 보행사고라든지 고령 운전자의 어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레이터를 잘못 밟는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급속화되고 있고 이게 비중이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가는 거예요. 사고 발생 비중뿐만 아니라 사고의 어떤 유형들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뭐 블랙박스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하나의 예를 들면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운전자 눈높이가 1.1m, 1.2m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차 사이에서 나오면 운전자가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시거가. 아이들 키가 딱 그 정도잖아요.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저희들이 차 사이로는 절대로 다니지 마라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뛰지 마라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걸어가다 부딪히면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져요. 근데 뛰다가 부딪히면 사람이 날아가요. 그래서 사망이나 치사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교통약자에 대한 비중 중에서도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9.2%예요. 전체 사고에서. 그럼 여러분이 다니는 가운데 보행자만 쳐도 갈수록 보행에 좀 다양하고도 좀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 지각상의 에러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겨요. 지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한 번씩 불현듯 나오는 사고들이 뭐냐면 심정지가 와서 고속도로 상에서 심정지가 와가지고 가다가 이 사람이 2차 사고, 3차 사고를 유발하잖아요.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보호해줘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미래차 포럼에 갔을 때도 바이오 쪽에 계신 분하고 협업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아무리 지금 만약에 졸음운전을 해결할 수 있는 자율차를 개발하면 정말로 상용화 빠를 겁니다. 완전 자율차가 아니라도 운전자를 보조하는 어떤 기능이 들어가면 상당히 그거는 지금 졸음운전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이오 데이터 상에서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 실내상에서 있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평상시에 바이오리듬을 체크해가지고 이 사람이 오늘 운전에는 적합한지 안 한지 단순 음주운전 수치뿐만 아니라 그런 바이오 데이터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커버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생태계적으로도 이런 부분별로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동이라든지 교통의 시대에 융합이 필요한 분야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같이 뭔가를 개발해 나가는 생태계가 정말 시급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비대면 온택트 시대에 미래교통에 있어서 이동의 변화나 활동에 대해서 정말로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통해 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데이터를 어떤 기업에서 발표한 거 봤을 때 초창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예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의 변화가 요일별로 바뀌고요. 가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는 어떤 빈도수, 프리퀀시가 바뀌고요. 그 다음에 시간대가 확 바뀌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도 이게 해커톤 회의를 하고 왔는데 보니까 모빌리티 있잖아요. 킥보드. 이게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40대 주부들의 이용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주로 낮 시간이잖아요. 차가 많지도 않은 시간. 근데 대체로는 모빌리티가 출퇴근해서 퍼스트 라스트 마일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변화 패턴 가운데서 자율주행을 가지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하고 센서를 개발하는 분들도 이런 패턴의 변화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자율주행 서비스하고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서도 어떻게 그리고 환승하고 이런 것들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같이 좀 다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요. 공급자 중심의 교통시대에서 사용자 중심의 모빌리티를 소비하는 시대로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들을 꼭 좀 각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그림에 보면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에 대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예전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퍼스트 마일, 라스트 마일 용도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이동 약자들에 대해서 셔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모빌리티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본 마일, 미들 마일조차도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는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래교통의 큰 축이 공유교통 플랫폼하고 모빌리티 플랫폼하고 자율주행 플랫폼으로 크게 좀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공유교통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카카오 택시라든지 이런 공유 그런 부분일 거고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모빌리티 내지는 또 코로나 때문에 레저용으로 나가는 이런 캠핑카 같은 거 이런 모빌리티 플랫폼들도 새롭게 등장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약자 내지는 대중교통 같은 그런 셔틀 서비스 또 배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모빌리티를 소비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데이터라든지 행태라든지 인프라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소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맞춰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어떤 수요 맞춤형 온디맨드 교통을 보면 택시라든지 이런 모빌리티가 있고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여러 분야의 인공지능 교통 빅데이터라든지 또 약자에 대한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형 모빌리티, 또 전용도로 모빌리티, 다양한 모빌리티를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고 기술 개발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이 소유 기반에서 공유 기반으로 넘어가는 부분하고 또 이동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연결되고 융합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정보 생태계는 데이터를 통해서 생태계 분야별로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이나 실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좀 중점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프라 융합형 자율협력주행을 보면 크게는 제가 5가지로 좀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커넥티비티입니다. 그게 뭐냐면 초연결 통신 기반으로 많은 부분들을 데이터라든지 어떤 그런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거죠. 센서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통신도 해당될 수 있고요. 또 그 안에 빅데이터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두 번째로 AI 빅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해 나가는 거. 어떤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알고리즘도 개발하고 인포테인먼트에 서비스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들도 가공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또 이용자 수요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용자들이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는지 가령 예를 들게요. 예전에 모 회사에서 어린이 사고가 막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 어떤 걸 했냐면 아이가 엄마가 어디가 딱 도착을 했는데 아이가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할 때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근데 그 문이 안 열리는 순간 옆으로 차가 확 지나가요. 그게 뭡니까? 애들이 어디 갔을 때 친구들이 있고 뭐가 있으면 여기 바다다 아니면 여기 드디어 왔다 이러고 문 열고 그냥 내리잖아요. 근데 센서가 감지를 해가지고 옆에 차가 올 때는 이게 안 열리는 기능이 된 거예요. 안전도어 기능이. 그게 뭐냐면 아이들 안전 때문에 또한 작지만 우리 통합버스에서 보면 흔히 아이를 다 체크 안 하고 내려가지고 그 아이가 안에서 사망한 경우가 있잖아요. 질식사.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제일 뒷좌석에다가 버튼을 넣거든요. 버튼을 넣어가지고 통학버스 운전자가 아이들을 다 확인하고 제일 뒤에 가서 그 버튼을 눌러야만이 이게 모든 게 작동되도록 그게 연결을 시켜놨거든요. 예. 그렇듯이 이용자들의 수요 플러스 사회 문제 해결형, 사회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안전으로 위협이 되고
또 편리성에 있어가지고 불편한 거. 그리고 아까 팔이 잡다가 사고 났는데 그 부분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 처리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안전을 사는 거잖아요. 안전을 소비하는 그야말로 모빌리티 소비 시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가 제가 우리 교통방송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소개시켜드리면 저희가 전국에 12개 교통방송국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수만 건의 교통제보 접수가 올라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만 건의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어떻게 막힙니다. 공사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다. 여기 어떤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 도로에 어떤 그런 적치물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수만 건이 올라와요. 근데 가장 큰 약점이 뭐냐 하면 위치 기반으로 못 올라와요. 좌표값이 올라오면 그것을 바로 빅데이터 처리해가지고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데 뿌리면 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주행하는 거리 앞에 2km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가 차가 사고가,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제보를 받을 때 여기 교통사고 2차로, 3차로에 추돌사고 나가지고 지금 정체가 뒤로 얼만큼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 현장 출동이 안 해서 초동조사가 아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면 그 정보가 나가면 그 노선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노선을 선택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저희도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런 위치 좌표값이 안 올라오는 정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대전이니까 대전에 지금 대전역 주변인데 방송 나오는 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유성구의 카이스트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그럼 내가 그 정보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위치 기반으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처리가 되면 그게 우리 교통방송 빅데이터하고 연결시켜 버리면 내가 그러니까 가면서 그러죠. 지금 모 기업하고 그걸 음성 기반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방송 연결해서 교통정보 알려줘 그러면 내가 주행하는 지금 이 위치 중심으로 전방 2km 앞에 있는 교통 상황을 주는 거예요. 실시간 올라와 있는 제보 접수 기준으로. 그럼 상당한 효용 가치가 있겠죠. 그죠? 그렇듯이 소비자 맞춤형의 융복합 서비스는 이런 음성을 정확하게 인식한다 그러면 제보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데모 버전을 개발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어플을 실행시킨 상태에서 제보를 하면 좌표값이 자동으로 올라와요. GPS 기반으로. 그리고 제보를 하면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시키고 텍스트에서 제보에 있어서 효용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거를 가공해서 처리해서 전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성 기술 개발하거나 인포테인먼트 개발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를 하면 여러 가지 유용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용자 경험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고 이런 기능이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걸 이용하고 이 자율차를 하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자율차의 레이더 센서가 충돌할 것 같아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저도 지금 레벨 2 차를 지금 제가 7만 킬로를 탔거든요. 7만 킬로를 1년 4개월 만에 탔어요. 별의별 테스트를 제가 다 해봤습니다. 나름 주행하면서. 고속도로, 심지어는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니까 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도심부 내에서도 어느 정도의 레벨 3 정도를 막 조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기능을 펑션을 많이 해오니까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속도 줄여서 요거 버튼으로만 발 안 하고 우회전에 갈 수 있는 까지도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런 경험치에서 나오는 경험자들의 데이터를 또한 경험자들의 어떤 그런 인프라 경험치를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우회전 해결하는 거, 좌회전 해결하는 거, 차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인프라 단에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피드백을 주면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고 자율협력 주행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는 각자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파트별로 빅데이터라든지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좀 이렇게 숙제식으로 같이 해결했으면 하는 어떤 문제들을 던져드릴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 같이 인프라를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을 제가 좀 가이드를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개발하는 자율주행의 모든 기능에 있어서 교통사고의 90% 이상은 운전자의 행태에서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운전자가 파리를 쫓다가 했는지 스마트폰을 보다가 사고를 냈는지는 그거를 검증이 불가능해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해서 블랙박스가 상당히 이제는 일반화됐잖아요. 보험에서도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차는 보험료를 낮춰주잖아요. 왜 그럴까요? 팩트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되잖아요.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면 우리 고객이 잘못된지 상대방이 잘못된지를 블랙박스 그 칩만 회수하면 명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 거꾸로 자율차 시대가 됐어요. 블랙박스의 데이터가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적인 측면에서는 보험회사는 지금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돌아다니기를 원하거든요. 그 돌아다니는 데이터에서 올라오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최대한 파악해서 보험 상품을 구체화하려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운전자의 행태에 있어서 만약에 센서 기술을 하신 분이라면 졸음운전, 바이오 하시는 분이랑 졸음운전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뭐 음주운전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운전자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하나 얘기하지만 운전자가 이렇게 자꾸 주의를 살피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놓칠 수 있는 거. 하나 예를 들면 자동차 개발하는 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차는 A 프레임이 있어요. 좌우측에 보면 필터가 있어요. 근데 외국 차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인성이 안 좋다고. 상당히 안전을 생각한 거거든요. 거꾸로 운전자 교육에 있어서도 내릴 때 우리는 그냥 차문 열 때 어떻게 내립니까? 운전자가 앉아있으면 왼쪽으로 열고 내리잖아요. 근데 유럽은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오른손으로 이거를 열고 내리게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여는 순간 자동으로 뒤를 보게 돼요. 그럼 거꾸로 적어도 차를 파킹하고서 내릴 때 자전거가 지나갈지 오토바이가 지나갈지 모르는데 실제 그런 상황 정말 많거든요. 버스 정장에 특히나 내리는데 지나가다가 택배 아저씨가 그냥 보행자를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을 그냥 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행태들을 정말로 많이 보고 그런 행태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운전자의 행태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그 사람을 감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놀랐는 거는 레이더 센서 개발하시는 분이 저는 속도에 대해서만 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하냐면 사람의 심장 박동을 체킹해가지고 가령 차 뒤에 아이가 누워있는데 애가 추울까봐 엄마가 이렇게 이 윗도리를 덮어놨어요. 그러면 애가 있는지 없는지 순간적으로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안에다가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도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레이더 센서 하나 달아놓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해가지고 띠띠띠띠 울려줍니다. 그렇듯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레이더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지해가지고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이런 원인들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개발되고 데이터 기반으로 뭔가가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인프라하고 연결시키면 상당히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은 아예 그쪽에서 단속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제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 행태가 차하고 차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대체로 연구 시험 목적으로 자율차 개발하는 어떤 테스트를 하거나 할 때 통제된 상황에서 주로 하시잖아요.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통제된 상황에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통제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가서 하라 그러면 겁이 나서 잘 못 하시잖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이제 면허를 발급하는 기관이잖아요. 도로교통공단이 면허 시험장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지금부터는 면허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학과 시험을 쳤어요. 면허 시험장 안에 장내 기능 시험을 칩니다. 그죠? 그게 패스하면 어디로 나갑니까? 실도로로 나가죠. 누가 타요? 도로주행 시험 치는 사람하고 면허 시험관이 딱 탑니다. 1대1로 타서.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장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차하고 차 간의 상호작용을 센서가 뭐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다고 데이터하는데 실제로 나갔을 때 지역마다도 다르고요. 시간대별로도 상호작용 행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급하고 출근할 때 보면 심지어는 화장하시면서 운전하신 분도 있고 햄버거 먹으면서 운전하신 분도 있고 핸드폰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음주뿐만 아니라 이분이 감기약을 먹고 이 약에 약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또 하나만 더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까지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금방 집에서 아침에 출근할 때 와이프랑 대판 싸우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애하고 상당히 충돌이 심한 상황에서 가면 공격적으로 어그레시브한 운전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는 앞에 전방이 잘 안 보여요. 내가 거기 때문에 쓴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심리적으로 알파파, 베타파, 세타파를 해가지고 붙여가 실험을 다 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율주행이라 해서 지금 보면 대부분 무인 자동차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건 아닌 걸 아시지만 1, 2, 3, 4, 5까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 4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단계별로 다양한 실증과 검증과 생태계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지금 에이다스가 정말 좋은 용어라 생각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그러니까 운전자가 놓칠 수 있고 운전자가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포트해주고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커버링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과 정보를 주는 거. 그게 자율주행에 있어서 하나의 큰 펀더멘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호작용의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상호작용. 그래서 실증을 할 때도 1단계로는 그러면 어떤 단계를 하는 게 좋은지, 2단계로는 어떤 부분을 하면 좋은지, 사고의 위험도도 어느 정도 레벨을 두고 이 부분을 한 다음에 다음 부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상당히 여러분의 어떤 그 기술 개발이나 실질적으로 상용화 기술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 인프라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자가 설치해 놓은 거잖아요. 앞으로는 ODD에는 분명히 ODD 설계 기준이 생겨가지고 여러분이 자율주행을 하는 ODD에는 분명히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될 거예요. 하지만 정밀지도가 나온다 손 치더라도 ODD가 과연 전국도로 내지는 간선도로 전체가 되는 게 여러분 그렇게 쉽게 빨리 되는 거는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웨이브망을 깔고 CI 테스트를 하더라도 그 안전하게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검증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 제작사의 문제들 또 인프라의 어떤 그런 기관 관리청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도로 유형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거기에 또 다니는 차량이나 상호작용 운전자 행태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같이 계속해서 데이터로 같이 검증하고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게 실사고에 기반한 교차로의 사고 위험 행태자 사고 발생한 걸 빅데이터로 분석한 거예요. 이게 지금 교차로 하나인데 이게 3년치 사고를 하면 100건이 넘어요. 100건이 넘어요. 그 지금 이게 이 포인트가 안 되는 이 화면이라서 자 오른쪽에 보면 교차로 접근부 추돌 사고라고 돼 있죠, 그죠? 예전에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해도 교차로에서 사고는 교차로 안에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신호 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늦게 와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우리가 스마트폰하고 DMB 보는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 전방 주시가 뭐예요? 약간 소홀해지잖아요. 그러다가 후미 추돌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기술 변화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용하는 이용 행태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 보행사고에서 우회전부에서 많이 생기잖아요. 그 주변의 인프라적인 특성도 있지만 그 신호가 운영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고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중에 실증할 때도 유턴하는 거하고 우회전하는 거하고 상충될 때 좌회전하는 거하고 우회전이 상충될 때 상충되는 거 상충점이라 그럽니다. 교차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하다 보면 다른 고난이도 그 밑에 부분은 상당히 크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사고도 하물며 이런 형태로 다양하게 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고 한 건 한 건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죠. 행태가. 그럼 하나만 사례를 들어가지고 보여줄게요. 블랙박스 영상인데 이건 하나의 사례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율차를 하더라도 라이다 센서가 있더라도 이 사고에 과연 회피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어떤 하위 그룹이라고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30km 미만 도로에서 난 사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의 기준에 맞게끔 딱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용하는 이용자가 중간중간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죠. 그죠? 예. 험프도 설치되어 있고요. 속도 30입니다. 근데 버젓이 횡단보도 위에도 차를 대놨어요. 근데 횡단보도가 있어서 앞으로 뛰어서 건너던 애가 사고가 났어요. 예. 여러분 레이더 센서가 있다 그래도 이 사고에서
과연 회피할 수 있을까? 30km. 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이게 행태적인 부분이 유형을 인지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갔을 때는 그런 시나리오에 맞게끔 더 대비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단속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시설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세 가지 다 해야 됩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개발하는 것도 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뭐예요?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참고로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지금 이제 대학원생입니다. 그 친구가 면허를 땄을 때 제가 워낙에 별의별 사고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너가 사고를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어. 아빠가 봐도 별의별 사람들이 운전하고 다니니까. 근데 너가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는 사고를 내서 한 사람이나 한 가정을 무너뜨린 일은 결단코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달 정도를 틈날 때 주말에 이런 생활도로나 이면도로 이렇게 간혹 부주의하면서 별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가다가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가 중간중간에서 코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거꾸로 어떤 때는 보면 아빠 이 부분은 위험한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사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이게 케어링을 해야만이 면허를 주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금 띄워놓은 이 화면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레벨 2예요. 레벨 2면 ADAS 기능으로 차로 유지 내지는 또 뭐예요? 속도, 자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 좀 더 이렇게 고도화돼서 레벨 2에서 뭡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 나오는 차들도 코너링을 합니다. 커브링을. 예. 특히 고속도로는 웬만한 커브는 100km 미만이면 아주 스무스하게 커버링을 하고 갑니다. 제가 7만 킬로를 타봐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 자, 고속도로를 지나가서 도심부로 딱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가운데서도 터널이라든지 또는 차량들이 상호작용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큰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급격하게 뛰어드는 상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차량 기반으로 또 정밀지도 기반으로 레벨 3라 하더라도 그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 훈련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수준, 가령 말씀드렸잖아요. 면허 시험을 칠 때 초보자가 나가서 시험 쳐서 패스를 하잖아요. 그 친구가 처음부터 야간 운전을 시키면 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야간 운전은 시험조차도 안 치는데. 그렇다 치면 적어도 이 레벨 2, 레벨 3 차량을 가지고 어떤 케이스부터 단계별로 훈련을 시켜 나갈까? 그러면 그런 도로에 대해서 또 그런 유형이 있는 곳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있었던 케이스, 그런 도로 기하 구조가 있는 곳에 가서서 훈련시키는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올려놓은 게 차량, 통신 인프라, 도로교통 인프라, 이거 간에 서로 연결해서 시나리오도 같이 연결하고 또 다양한 어떤 기술도 융합해가지고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 그거는 뭐 사실 메커니즘적으로 뭐 이제 기계적인 거나 또 시스템적인 것도 되지만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걸 고도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을 고도할 수 있는 피드백을 가져갈 수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레이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개발하시고 지금 완성차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실제로 일반 운전자들은 저희가 실제로 설문도 해봤습니다. 설문도 해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술을 못 믿겠다는 게 그것도 있지만 무슨 말이냐고 제가 파악을 쭉 해봤더니까 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부딪힐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눈대중으로, 눈으로 보는 속도감은 훨씬 더 부정확합니다. 그죠?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앞차가 브레이크를 좀 밟으면 무조건 나도 브레이크를 밟잖아요. 근데 크루즈 컨트롤 하면 옆에 차가 끼어들어와도요, 얘가 속도를 안 줄여요. 그대로 가요. 왜냐하면 앞에 차 속도를 정확하게 플러스 1, 마이너스 1 단위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 거리를 두고 가기 때문에 얘가 속도를 안 줄여요. 자, 제가 여기서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고속도로에서 충격파라 그래서 앞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에 샤크웨이브가 생깁니다. 충격파가. 빠바바바방 해서 그래서 충돌사고가 터널에서 특히나 심각하게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여러분은 분명히 충돌 안 한다고 개발이 돼 있지만 이용하는 운전자가 또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어권이 전환이 된다고요. 여러분이 레벨 3를 하고 레벨 4를 하더라도 그런 수용성에 대한 UX, 사용자 경험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하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안전을 다루는 분들은 뭐 기술 엔지니어 분들도 그러지만 자율차가 처음 상용화되면 지금보다 사고가 많을 거다.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심각도가 높은 사고는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우리 국가 차원에서 사고 줄이기를 하는데 심각도 높은 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레벨 2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됐거든요. 단 전제 조건은 분명히 레벨 2는 비검하면 안 되는데 그걸 딜러가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걸 믿고 그냥 하다가 제네시스 사고 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고가도로 주변이나 통신이 잘 안 된다든지 시인성이 더 어려운 케이스라든지 또 공사 구간이라든지 야간에 우천 또 전방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 비정형 상황, 또 경찰이나 모범 운전자가 수신호하는 상황,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한 것들을 정말로 단계 케이스별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완화되고 해결돼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마트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만 안내를 드릴게요. 예, 저희가 생각하는 좀 중요시 되는 부분을 크게 네 분야로 제가 오늘은 네 분야로 소개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의 원활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센싱 기술을 좀 더 서포트해서 센싱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영역들을 데이터적으로나 시나리오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 또 인프라적으로 도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율협력 주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안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생태계적으로. 뭐냐면 센서 인식률을 고도화시키는 것을 개발하시더라도 교통신호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국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또 다른 시설물을 꼭 설치해야 되는 건 설치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신호등이나 노면이나 안전표지나 이런 것들을 IoT 센서 기반으로 해서 통신 기반으로 자료와 정보를 주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큰 파트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는 지금 자율주행 개발하시는 분들이 특히 알고리즘이나 센서 하시는 분들은 신호죠, 신호. 지금은 대부분 이미지로, 카메라 영상 이미지로 인식을 해가지고 가시면 그게 100%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다양한 케이스로 실시간 신호 정보를 단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공하는 것을 이제 성공을 했거든요. 예, LTE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통 신호 시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네트워크 제어뿐만 아니라 통합적으로 자율차나 이런 부분에서 올라온 데이터나 또 현장을 제어하는 그런 통합 교통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것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운영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제어, 그리고 돌발 상황이나 긴급차 상황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율차에서 정보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이 올라올 수 있잖아요. 제가 지금 자율차는 레벨 2, 레벨 3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면 일반 차량들과 병행해서 다양한 신호나 네트워크 제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부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신호 제어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실증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게 나중에 뭐 물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미리 하나 언급을 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신호가 어떻게 운영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곳의 신호등은 TOD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뭐냐면 타임 오브 데이에서 하루에 24시간을 한 4개에서 5개, 많게는 6개의 시간대로 그룹핑을 지어놨어요. 아침에 출근 시간에는 여기가 많이 막히고 통행이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량이나 통행 행태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최적 신호와 연동값을 산출해서 그 시간대가 되면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나 10시까지는 그 신호 알고리즘으로 돌아요. 그 신호 시간으로. 그리고 10시부터는 또 거기에 입력된 값으로 돌아요.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저녁 피크타임 되면 그 시간대로 돌아요. 저녁 한 8시나 9시부터는 심야 시간대는 그 시간대의 값으로 돌아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신호 시간이 타임 오브 데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GPS에서 그 시간이 딱 되면 띠 하면은 9시가 되면 센터에서 얘하고 로컬에 있는 신호 지역이 컴퓨터죠. 이 지역이하고 통신 기반으로 소통을 해서 최적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값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 바뀌는 값을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트랜지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항상 나가니까 신호가 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나 그 시간에 신호 시간 타임테이블에 있어서 신호가 변이가 이루어지는 시간대는 그 시간대는 적게는 한 주기, 어떤 경우는 한 두 주기, 한 1, 2분 내지 3분 동안에 최적화하는 시간을 가져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거꾸로 말해 여러분 시계하고 저 시계가 같이 맞아야지 신호가 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맞추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하시다가 신호 시간이 바뀌는 그 시간대도 시간대지만 여러분이 신호를 가지고 볼 때 중간중간에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신호 시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바뀌면 센터에서 입력을 하고 다운로드를 시키면 그게 실시간으로 바로 다운로드가 들어가거든요. 마치 앞으로 나오는 OTA 방식으로 완성차 회사에서 이 소프트웨어나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시키면 실시간으로 들어가듯이 핸드폰에 들어오듯이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하시고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행여나 문제의 소지를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기술 개발하는 생태계는 크게 표지판이든 또 신호등 안에 있는 거든 모든 어떤 도로교통 안전시설물에는 IoT 기반의 센서가 장착을 해서 자율주행차나 어떤 첨단 교통에 들어가는 통신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그 차량들에 대해서는 통신 기반으로 정보를 주고받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주는 것밖에 안 되죠. 받는 게 안 되잖아요. 5G가 되면 주고받는 게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정밀주도에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정밀주도에 들어가더라도 수시로 속도를 하향시키는 것도 있고요. 또 가다가 좌회전이 금지되고 차로가 변경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밀주도가 과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실시간으로 관제센터에서 이제 관제 시스템에서 업로딩, 다운로딩 되는 그런 정보들이 IoT 기반으로 가면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도로에 대한 데이터는 주고받아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서포트가 되는 인프라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를 하거나 통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다녀보시면 중간중간에 공사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통제되는 부분. 근데 자율주행의 가장 큰 부분은 가다가 공사가 되거나 이랬을 때 막히면 블로킹 되면 제어권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기술이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미리 어느 지점에 전방 몇 메다 어느 시점에 공사 때문에 차로가 없어지고 또는 차로가 변경된다는 것들을 정보로 미리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예를 들면 공사하는 데다가 라바콘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에도 그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미리 쏴주고 또 전방에 한 2km 구간에 거기서는 미리 계속해서 뿌려주는 거죠. 전방 어디에 공사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고속도로를 가든 도시부 고속도로를 가든 어딜 가든지 내 전방에 어떤 부분 때문에 공사 때문에 어떤 부분 때문에 차로가 어느 차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계속 보정 보완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로딩 시켰는데 그게 업로딩 안 돼가지고 가면 가다가 그냥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발 상황이나 도로상에 뭔가 변경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보정 보완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율협력 쪽에서 교통안전시설 인프라의 하나의 생태계적인 지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차도 보면은 정상적으로 안 되고 셧다운 될 수 있잖아요. 이 안전시설물도 통신 기반으로 가는데 통신이 셧다운 되면 지난번 강화문 사건처럼 통신이 셧다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자폭탄처럼. 그렇게 됐을 때에도 하이브리드 형태로, 그죠? 통신이 셧다운 되면 이 표지판에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지금 시제품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합니다. 예. 카메라로 인지했을 때에 바코드 형태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샘플링을 해보고 있는데 바코드가 몇 프로 정도만 한 15%, 20% 몇 프로만 인지해도 얘가 뭔지를 인지가 되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또 표지판 내에 지금처럼 아날로그 표지판처럼 그런 정보를 통해서 셧다운이 되거나 통신에 문제가 있을 때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가지고 합니다. 요거는 예를 드린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갑작스럽게 뭔가가 유고 상황이 돼서 아니면 공사 때문에 아니면 사고 때문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뭘 해야 돼. 그러면 그 주변에 정지 표지판이든 아니면 다른 표지판을 통해서 내려서 바로 쏴주는 거죠. 신호처럼. 예. 그렇게 하면은 다가오는 차량들이 받을 수 있겠죠. 자율차가 아니더라도 정보를 받으면 안전운전할 수 있는, 예, 보조 시스템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보이는 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앞에는 정지 표지판인데 뒤에는 IoT 센서가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갈 거고요. 어떤 사인도 이렇게 많이 바뀔 겁니다. 예. 두 번째 마무리되는 부분에서는 정보센터 운영뿐만 아니라 정보를 다 모아가지고,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기반으로 필요한 운영 관리도 하고 관제 제어도 하고, 때로는 위험 인자의 차량에 대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또는 자율차 중에서 뭔가 에러가 있는데 그냥 다니고 있는 차량이다, 이런 부분들은 관제센터 내에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도로상에서 안전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은 사고가 난과 동시에, 지금은 블랙박스로 된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차량들로부터 엣지단, 현장단에서 데이터를 모아요. 그래서 바로 가해자 피해자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촬영을 하고, 이게 또 센터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안에도 저장을 시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나 돌발 상황에 대한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제어하고, 나중에 가해자 피해자 그런 고위험 사고 인자 그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종합하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통합 관제, 이런 도로 인프라에서 이런 다양한 모든 시설을 통해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통해서 제어하거나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로부터, 인프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모아서 클라우드나 센터 통해 하는데, 왼쪽에 보면 데이터도, 내비게이션 데이터도 보면 한 달 단위로 바뀌는 데이터가 있고요, 1시간 단위로 바뀌는 데이터가 있고, 1분 단위로, 1초 단위로 바뀌는 데이터의 실시간성이 있겠죠. 도로가 예를 들어 바뀐 거는 한 달 단위로, 뭐 차로가 바뀐다든지 확장됐다든지 이런 거는 한 달 단위로, 뭐 길게는 6개월, 1년 단위로 있겠죠. 근데 1시간 단위로 있는 거는 여기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공사가 생겼다, 아니면 갑자기 여기 도로 통제하고 무슨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됐다, 이런 것들은 1시간 단위로 내려갈 수 있겠죠. 1분 단위로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그 근처에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는 바로바로 줘야 될 경우가 있겠죠. 1초 단위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신호가 바뀌었다, 신호 바뀌는 거는 0.1초 단위로 바로바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렇듯이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타임 프레임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정밀지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프라 기반의 어떤 관제센터 통해서 운영하고 하는 부분을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협력주행 생태계를 통신 인프라, 도로 인프라, 또 차량으로부터 올라오는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와 관련된 거, 이런 것들 융합해서 사고적인 부분에서는 액시던트 프리, 사고 없는 차량이 되도록 운전자의 교육 항목이라든지 사고 처리 체계, 그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요. 개인 행태라 또 이용자 맞춤형으로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들도 저희들이 좀 피드백을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컨제션 프리에 있어서는 정체에 대한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자율차에서 올라오는 데이터, 그걸 일반 차량들에도 공유해서 소통 효율을 좀 더 최적화해 나가서, 그야말로 어떤 자율차 기반의 어떤 그런 어떤 교통에 있어서는 뭔가 좀 더 정체가 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어떤 것들을 좀 더 최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거고요. 통신은 뭐 과기부 영역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프라 단에서 통신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를 범주를 구분해 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하고, 또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아까 교통방송이라든지 아날로그에서 올라오는 거와 디지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데이터를 잘 융합해서 좀 더 다양한 어떤 인포테인먼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생태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도 부분은 아시다시피 실도로 운전 능력을 도로 주행 시험처럼 어떤 식으로 운전 능력을 해서 여러분이 센서라든지 그 요소 기술 개발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상용화를 위해서 운전 능력 검증에 있어서 운전 면허 체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각 케이스별로 도심부 또 순환도로 이런 데에서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하고 세종시에서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면허 시험관 15년 이상 되는 면허 시험관 분들을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개발한 자율차를 실도로에 나가서 주행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체크해서 자동 채점 영역하고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치를 가지고 피드백을 해주고 서로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실도로 기반의 상용화가 좀 더 앞당겨지고 수용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드맵인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총리실에서 2018년에 제시한 것에 기초해서 저희 경찰청의 도로교통법하고 국토부 자동차관리법을 같이 했을 때 이미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정의는 도로교통 개정이 지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정의라든지 제어권 전환에 대한 거라든지 자율주행 운행 설계 영역 ODD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하는데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하고요. 그 민사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각 부분별로는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자율차 다부처 사업하고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이렇게 진행됩니다. 운전자 이석 허용이라든지 지금 경찰청에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영상장치 터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아직까지는 레벨 2다 보니까 옆에 보조 운전자가 영상장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피드백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제도 가이드라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단순하지만 이 영상을 보면 좀 공감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예전에 실증하면서 제가 찍었던 영상을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예. 이 보면 뭐냐 하면 일반 차 같으면 여러분이 운전자라 그러면 당연히 중앙선 넘어서 가겠죠. 그죠? 중앙선 넘어서 가겠죠. 근데 이 차는 지금 자율차예요. 레벨 3인데 갈까 말까 계속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선 넘어야 돼 법 위반 하나 또 사람이 또 나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근데 옆에 차는 기다리다 못해 지나가잖아요.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술을 개발하는 가운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과 지금 현재 교통에 대한 이해도나 교통법규에 대한 부분들도 잘 모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허 시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랑 같이 주행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고 또 ODD 구간에는 반드시 설계할 때 이런 부분에 가령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차 못하도록 주차 카메라 다 달아놨잖아요. 그죠? 예. 그렇듯이 설계 영역에서 반영할 거 그리고 법 영역에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어권 전환을 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지금 참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 여러분 못 들어가잖아요. 자율차가 못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으로. 예. 그렇듯이 지금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어떤 기업들 개발한 거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레벨 3가 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근처에 언제 딱 가면 자동으로 제어권 전환합니다 하고 딱 전환시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제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자율차가 당장 뭐 레벨 4 갑자기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ODD 구간에서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전국에 몇 군데가 되는데 그런 데서만이라도 실증을 하고 테스트를 할 때 인프라하고 같이 이런저런 것도 실증해보고 또 자율협력주행 기반으로 융합도 해보고 또 법제도와 관련되는 그 부분들도 해보면서 피드백을 가져오고 적어도 이런 ODD 지금 자율주행 시범지구가 뭐 이런 도로에서는 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최대한 피드백을 가지고 그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면 여러분들도 상용화하고 테스트하고 실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그룹핑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안전조치도 분명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실도로 기반으로 자꾸 ODD나 어떤 시범지구에서 하면서 피드백을 같이 가져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 인포테인먼트를 하시는 분들 또 데이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를 어떤 아이디어 내지는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언을 드리는 차원에서 하나 넣었는데요. 에지지2비 현재는 뭐 예를 들어 스마트폰 하면서 운전하고 또 졸음 오면 뭐 문도 열리고 하는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처럼 어느 정도 산소 포화도가 되고 몇 시간 예상되면 자동으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 그리고 지금 밑에 우측 하단에 보면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켜거나 이걸 작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AI 사업이 데이터 댐으로 진행되는 거 아실 겁니다. 음성 기반에 대한 빅데이터 AI 사업이 상당히 영역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방언, 경상도 사투리, 강원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도 똑같은 뜻이지만 인식하는 것도 하나의 AI 그 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음성 기반에서 제가 해봤을 때는 제가 이용하는 차량을 보면
저희 와이프 목소리는 잘 인식하는데 제 목소리, 남자들은 중음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인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음성 인식하는 것들을 하는데, 저는 지금 위에 있는 계기판이에요. 제가 아는 바로도 그렇고 운전자들의 많은 의견들도 그렇고 또 엔지니어 분들도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발돼서 나오는 지금 현재 차 기준으로 현재 차량들의 대부분은 그냥 엔지니어가 개발했는 기술적인 기반으로 해서 RPM 나오고 연료 나오고 또 속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운전자가 물론 속도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주행하는 속도라든지 그 정보를 봐야 되는데 그 정보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돼요.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걸 조작하려고 그러면 손을 뭔가 옮겨서 눌러야 돼요. 그러다 보면 순간적으로 사고 내는 것도 있고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첨단화되는 관점에서 인포테인먼트, 앞으로는 거기서 뭐 유튜브도 보고 그럴 건데 레벨 3 이상 레벨 4 되면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 기본적인 컨셉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음성 기반으로 갑니다. 그 음성 기반으로 가는데 2B에 보면 바이오, 스테이트, 보이스, 그 다음에 제스처 이런 나오잖아요. 그럼 제스처로 한다든지 핸드폰 하잖아요. 그렇듯이 음성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갔을 때 애가 바로 열어도 안 열리는 거. 왜냐하면 위험하면서도 급해. 그리고 너무너무 사람들의 공감도가 높아. 그런 것부터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치하는 것들 UX 기반으로 이렇게 배치해보고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나중에 패널 형태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어떤 기능일 때는 어떻게 하고 이 기능이 구현되더라도 돌발 상황, 제어권 전환에서는 어떤 식으로 패널을 운영하는 게 UX 기반의 어떤 안전운전 이용 환경이 될지 그런 것들도 단순 정보만 주고 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도 좀 개발하는 사람들이 피드백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작사는 이런 것까지 행태 기반으로 연구를 안 합니다. 빨리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그 부분은 좀 제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에는 스마트폰이 10년을 끌고 왔으면 이제는 모빌리티가 특히 퍼스트 라스트 마일의 이용자 수요 맞춤형 플러스 사회 문제 해결형, 고령자라든지 문제가 되는 거, 솔루션 개발이 필요한 거, 특히 모빌리티 시대에 이용자의 어떤 이동권이나 안전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될지,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기반으로 디지털 모바일이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운영되고 운전자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여유 있게 조금 길었는데요. 저는 언택트, 온택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즘 많이 코로나 때문에 쓰는 말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좀 의미를 하나 추가한 건 뭐냐면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우리는 물론 비대면도 필요하고 또 데이터 온라인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한데 사고는 안 나도록 언택트 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는 좀 최대한으로 온택트 해가지고 서비스든 뭐든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프라에 대한 거, 이용자의 행태,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리고 선제적 생태계는 당연히 교통 시스템이나 인프라, 기준, 그리고 법제도겠죠. 근데 모빌리티 어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한 여러분들은 운전자의 아까 대표적인 레이더, 사람들이 밟는다니까요. 부딪힐 것 같아서. 예. 그걸 어떤 뭐 경고라든지 안내를 주든지 음성으로. 예. 그런 것들이 아니면 제어권 전에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부분들. 아니면 어떤 형태든지. 그리고 아니면 좀 더 리얼하게 지금 앞에 차가 속도가 얼마기 때문에 이렇게 운전한다. 이런 걸 주든지. 예. 인포테인먼트에. 그러면은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몇 번 경험해보면 안 그래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훈련시켰거든요. 하도 밟아서서 그래서 밟지 마! 하고 소리 지르니까 안 밟았는데 진짜 안 부딪히거든요. 그다음부터 잘 안 밟더라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술을 데이터 정보랑 잘 융합해가지고 최대한 안전은 여러분이 개발할 때 하드웨어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주는 만큼 안전기술이 더 극대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딜러분들이 안전에 대한 것들을 안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그죠? 딜러분들이 이 차는 레벨 2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차선 인식이 안 되니까 비가 오면 이거 작동 안 됩니다. 얘기 안 하잖아요. 벤츠 사고 났었잖아요. 뭐 사고 났잖아요. 서 있는 차는 레이더가 인지 못 하거든요. 거의. 움직이는 차를 하죠. 속도 위반 단속할 때도 경찰관들이 쏘잖아요, 레이더. 왜냐하면 움직일 때 공기를 가르는 파장 가지고 속도 측정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달 안 해주니까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요. 이렇게 갔거든요. 밟고. 그래서 이 얘기했는데 뭐예요? 매뉴얼 상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정지했는데 안 된다고 있는 거. 그거 다 읽어보나요? 딜러가 안 가르쳐 주네요. 그래서 저는 실증이 필요하고 적어도 면허 취득할 때 자율차의 레벨 2, 레벨 3 하는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것도 우리가 항목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는데 차 안에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그런 정보를 같이 주면 음성으로 주면 사람들이 안 그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죠?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이제는 면허가 교육과 같이 병행된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교통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교통정책에도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최대한 안전한 이동, 편리한 이동의 융합형 모빌리티 자율주행을 하시되 사고는 최소한 언택트 시키고 정보나 기술은 최대한 언택트 시켜가지고 자율주행 상용화뿐만 아니라 운전자를 안전 시스템적으로 돕는 것들이 좀 더 많이 파급되고 수용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는 도로교통 면허나 교통방송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서포트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많은 피드백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